오는 7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1년이 미뤄졌고 부흥올림픽을 외치고는 있지만 불안은 여전합니다. 올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북한의 불참 선언으로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올림픽 경기 중 대미를 장식하는 종목은 두말할 것 없이 마라톤이다. 마라톤은 고대 페르시아와 아테네가 벌인 전투에서 비롯됐다. 당시 전투는 왜 일어났고 마라톤이 올림픽 종목에 채택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지난 3월이었죠. 올 7월에 도쿄올림픽이 시작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 성화봉송이 후쿠시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은 관중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관중들의 환호와 힘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로 기록을 세우던 선수들 조금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올림픽 하면 이 올림픽의 꽃 마라톤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42.195km라는 긴 거리를 달리다 보니까 끝이 나면 뭔가 좀 더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투가 어떤 나라의 전투였는지 그리고 또 왜 마라톤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김헌 교수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 전투에서 우려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전투인가요, 교수님? 예, 마라톤 전투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라톤에서 이루어진 전투라고 할 수 있는데 기원전 490년에 일어난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할 때 그 배경에서 나온 건데요. 그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의 남쪽 지역에서 생겨난 작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크게 세운 위대한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키로스 2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점점점 그 세력을 넓혀가면서 그 주변에 있던 메디아, 그다음에 바빌론, 그다음 리디아를 점령하는데 점점 서쪽으로 온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서쪽에 그 그리스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 넘어가서 식민 도시를 건설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페르시아가 팽창하면서 서쪽에서 그리스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그쪽에 있는 그리스 도시들이 하나씩 페르시아에 정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죠. 그 당시에는 그리스의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두 나라에 요청을 했는데 아테네는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고 스파르타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가 들어가갖고 그 식민 도시들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정말 그 페르시아를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는 의기양양했겠죠. 근데 페르시아는 그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게 너무 억울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반란을 제압해야겠다. 그러면서 군대를 보내고 마침내 제압이 됐죠. 그게 494년이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반란을 그 5년 만에 제압을 하고 가만 보니까 이제 아테네가 괘씸한 거예요. 이것들이 어디서 합류를 했냐. 가만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쳐들어가자. 자기 사위, 그 사위를 그 사령관으로 하는 군대를 보내게 되죠. 첫 번째 원정이 이게 492년에 이루어졌는데 이 첫 번째 원정이 좌절을 떼고 말이에요. 오, 뭔데요? 그리스가 저항을 했나요? 그리스 군이 저항을 한 게 아니라 그리스의 날씨가 저항을 했어요. 네, 어마어마한 북풍을 맞고 일부 배는 아토스에서 뭐 지형하고 부닥쳐서 파괴가 되고 배들끼리 부닥쳐서 파괴가 돼서 무려 300여 척의 배가 300여 척이요? 네, 전쟁보다 거기서 더한 거 다 아니에요? 부서져 버립니다. 그렇죠. 뭐 웬만한 전투보다 더 손실이 큰 거예요. 그럼 몇 명이나 전사한 건가요? 기록에는 약 2만여 명 정도가 그 곳에서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철군을 해요. 철군을 하고 근데 페르시아가 정말 내가 한번 얘네들을 밟아줄 거야 하면 뭔가 하는 나라라는 게 뭐 길지도 않아요. 그 사건 터지고 2년 뒤인 기원전 490년에 다시 그리스 본토를 공격을 합니다. 또 말을 수송 선박에 태우고 그리고 병력들을 선박에 태워서 600척이 다시 또 그리스를 침공하러 가는 거죠.
당시 페르시아 규모는 어느 정도 됐나요?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그 책에 따르면은 그 페르시아 함대가 한 600척이 왔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600척에 최대 인원이 들어가면 한 200명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럼 전체 규모는 한 12만 명 정도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정말 전투 인력, 네. 그 보병 인력은 한 2만 5천 명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기병이 한 1만 명 정도였다고 얘기가 돼요. 이 소문이 쫙 아테네까지 퍼졌겠죠. 그리고 아테네는 병력을 최대한 긁어 모아요. 네. 그렇게 긁어 모은 병력이 10,000명. 그리고 그 아테네 병사 10,000명이라는 것도 사실 작아 보이지만 이것도 굉장히 엄청난 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테네 인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통틀어서 평균을 냈을 때 한 10만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10만 중에 거의 반 가까이가 노예였다 그럽니다. 그럼 이제 5만 남죠. 네. 그 5만 중에 여성이 반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2만 5천 남습니다. 2만 5천 중에 청소년들, 네. 네.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아이들을 빼면 2만 명 정도 남죠. 2만 명 중에 노인들이나 아픈 사람들이나 이런 거 빼면 15,000에서 10,000명? 그러니까 10,000명이 갔다는 거는 이것도 아테네가 거의 대부분을 보낸 거죠. 한마디로 지금의 한국으로 치면은 현역 군인과 예비군까지 다 갔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런 셈이죠. 나라마다 이 병력이 갖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페르시아군도 전술이 있었나요? 페르시아는 대제국이다 보니까 군을 빨리빨리 적재적소에 보냈어야 되죠. 그래서 그 특징적으로 좀 경쾌한 게 특징입니다. 무겁지가 않고 좀 경쾌한 거예요. 일단은 전투 대열을 간단히 알아볼게요. 맨 앞줄에는 군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그 주력인 중보병, 경보병, 그리고 지휘부가 위치를 하죠. 그리고 양 측면에는 기병들이 서요. 전형적이네요. 그렇죠. 이 적과 거리가 120야드, 그러니까 한 100m 조금 넘는 거리가 네. 되면 이제 화살의 살상거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병들이 먼저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적이 좀 타격을 입으면 경보병하고 중보병이 진격을 해서 적진을 유린하고 있는 사이에 기병이 우회를 하든지 아니면 후면을 기습해서 적을 섬멸하는 포위를 작전을 해서. 많이 썼죠. 그 얘기만 들으면 완벽한 것 같은데 네. 거기도 다 약점이 있죠. 그래요? 첫째, 궁병을 무력화시키고 네. 둘째, 그 기병을 무력화시키면 가운데 보병이 힘을 쓰지 못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약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페르시아 전술은 들었으니까 아테네는 어떻습니까? 아테네도 있었죠. 예, 아주 유명한 전술이 있습니다. 팔랑크스. 예. 팔랑크스. 네. 밀집 장창 대열이에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박스를 이루고 앞열은 방패로 보호하면서 창으로 적을 공격하는 대열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맨 앞쪽에 서 있는 병력들은 서로 방패들을 들어요.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으로 창을 들겠죠. 그리고 8명, 보통 한 8명 정도가 한 열이 됩니다. 네. 그 이유는 1번, 2번, 3번은 창으로 적을 공격을 하고 네. 뒤에 있는 사람들은 미는 거예요. 방패로 촘촘히 앞을 쌓고 그 창의 길이를 대폭 늘렸어요. 한 2, 3m로 훨씬 길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적과 1대1로 맞부딪히는 상황이 되면 쭉 진군하다가 창을 앞으로 쭉 내미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막 달려오던 사람들은 그냥 속절없이 창에 꿰이는 거죠. 그리고 앞줄에서 누가 쓰러지면 뒤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이 전술을 알고 나니까 더 궁금한데요. 그럼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전투 이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 그 아테네가 상당히 불리했었다는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병력의 규모가 그렇죠. 최소 2배 이상이었고 네. 이 페르시아를 인도하던 사람은 누구냐면 아테네의 참주 역할을 했던 히피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아테네가 민주화가 되기 전에 참주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주는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만 그 힘을 가지고 독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부를 챙기기 위해서 아테네 시민들을 힘들게 했던 거죠. 그래서 추방이 되고 클레이스테네스 그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면서 민주화가 됐던 건데 요 놈이 어디로 갔냐면 페르시아로 가요. 그러고서 페르시아 사람들한테 나 도와줘라. 내가 아테네에 가서 참주로 나를 다시 세워주면 나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겠다. 그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의 앞잡이였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은 지형지물이나 여러 가지 풍토나 사람들의 심리를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러고 끌고 왔던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일단은 고려해야 될 게 아테네가 수적으로 적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쪽의 전술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이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데 그 전술을 잘 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라톤 전투에서는. 마라톤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상륙해서 교두보를 확보하기에도 괜찮은 지형이지만 마라톤 지역에서 적을 맞지 않으면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적이 양쪽으로 진군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A 길을 지키고 있는데 B로 진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에서 적과 싸워야 된다. 굉장히 좋은 결정 같고요. 그냥 가서 여기가 요지니까 그냥 적이 오면은 맞겠어 이게 아니었어요. 페르시아군의 전술을 알고 있으니까 우회 기동을 할 수 있는 지형에는 적절한 장애물을 세웠고요. 그리고 늪지대도 아주 적절하게 사용을 했어요. 늪이 있으면은 기병이 그쪽으로 우회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경보병도 사실은 늪지에서는 개척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르시아군이 교두보 확보해서 진을 벌려놨는데 지형을 봤더니 그러니까 페르시아군이 제일 잘 쓰는 우회 기동 선멸 작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해군 일부를 아테네로 보내서 비어있는 아테네를 먼저 치자. 빈집털이. 네. 그리고 남아있는 병력은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을 이제 공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순간이 바로 균형이 깨진 순간인 거예요. 아테네로 왜냐하면 순간이요. 네. 그리스군, 그러니까 아테네군은 기병이 우회하면 약하잖아요. 팔랑크스 전술을 쓸 때. 근데 기병이 싹 빠져준 거예요. 자, 이제 해볼 만하다라고 전투를 개시를 한 거예요. 그 페르시아군은 당연히 짜여진 대로, 그러니까 전투의 수칙대로 이 거리에 오면은 우리가 화살을 발사를 해서 이제 적을 좀 제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0m 정도 거리에 오니까 화살을 쐈는데 중장 보병이 뛰어서 돌격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뛰어요? 네, 뛰었어요. 그 궁병들이 한번 쏴서 초토화시킨 다음엔 경보병들이 가갖고 그걸 수습하는 이런 전술이었거든요. 일단 기병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궁병만 무력화시키면 이건 이길 수 있는 거죠. 네. 그 방법이 바로 이제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럼 화살 못 맞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화살은 직사화기가 아니라 곡사로 씁니다, 보통. 그러면 예상 살상 지역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폭이 저 정도면 이 정도에 쏘면은 여기 와서 딱 맞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보폭을 빨리 해서 뛰어버리니까 니네 뛰면 안 되는데 화살은 뒤에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타격을 못했어요. 중앙을 보통 아까 8열이라고 했잖아요. 네. 4열로 빼가지고 진을 페르시아군의 진과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밀티아데스가 생각하기에 쟤네들은 가운데 안 세다. 우리는 중무장했지만 쟤네들은 가벼운 무장을 했기 때문에 8열까지 필요 없고 반만 해도 충분하다. 대신 나머지 병력을 옆으로 늘린 거죠. 그 4열을 아마 최정예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최정예가 중앙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정예 부대가 미니까 밀리긴 밀렸어요. 밀렸는데 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익과 좌익을 두껍게 했잖아요. 네. 이 좌우가 접히면서 덮어. 이제 두들기기 시작해요. 이야. 페르시아군은. 한 번 진이 무너지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서로 살 길을 찾아서 뛰게 되는 거죠. 뒤로 밀리는데 보니까 늪지대인 거예요. 늪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저쪽에 배들이 함선들이 걔네들을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멀리서 보고 우리 괜히 접근했다 우리도까지 죽는다. 그리고 얘네들이 도망간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애들은 그냥 늪에 빠져가지고 옴싹달싹 못하고 도륙을 당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페르시아군 거의 다 전사했겠어요. 페르시아군은 정말 이 사상자 비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아테네군은 192명이 전사한 반면에 이 페르시아군은 6,400여 명이 전사를 했는데 이 숫자에는 늪지대에 빠져 죽은 병사들의 수가 통계가 안 돼 있대요. 페르시아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페르시아에 정복된다. 아테네는 식민지가 된 도시국가와 힘을 합쳐 페르시아를 밀어낸다. 5년 후 다시 도시국가를 제압한 페르시아는 아테네를 침공한다. 막강한 페르시아군에 맞선 그리스군은 밀집대형 전술로 맞서고 결국 승리한다. 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라톤 얘기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뛰어가야지. 누가 뛰어?
그러니까 이때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소식을 알려야겠다라고 해서 그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뛴 네. 그런 전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필리피데스라는 사람인데 사실 필리피데스는 이때만 뛴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원래 장거리 그 운동선수였어요. 그래서 전투에 그 가담하면은 항상 전력 역할을 했는데 아까 스파르타의 원군을 청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 일을 했던 사람도 바로 필리피데스였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승리를 전했다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두 가지였어요. 승리를 전하고 나머지 페르시아인들이 아테네를 칠 것이다. 아까 기마병. 그렇죠. 네. 기마병과 네. 해군이 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걸 조심하고 방어해야 한다. 이 소식을 전한 거죠. 아, 너무 재밌어요. 박사님 정말 어렸을 때 이야기 들려주던 할머니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근대 올림픽을 만든 이제 프랑스의 그 쿠베르탱 남작이 이 이야기를 소르본의 역사학자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 마라톤에서 누가 뛰어왔어? 필리피데스라는 사람이 뛰어왔어? 그럼 야 우리 올림픽이었는데 그 거리를 기념하는 그 운동 경기를 열려. 이 마라톤 경기로 인해서 페르시아가 물러나고 평화가 찾아왔으니 이 올림픽의 의미를 평화의 제전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이 경기가 마지막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근대 올림픽 1회 근대 올림픽부터 마라톤 경기를 넣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그 마라톤 전투에서의 승리를 종전에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그 상당히 그리스인들은 동의를 하겠죠. 그리스인들이나 서양인들은 동의를 하지만 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네. 페르시아인들은 우리가 진 거 가지고 지금 뭐 그러네. 기념해? 평화? 뭐 이러면서 안 돼. 그래갖고 이란은 그 올림픽 경기에 열려도 마라톤 경기에는 참가하지 않죠. 국제 마라톤 대회도 이란은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네. 이라는 마라톤 선수가 있으면 좀 그렇겠다. 그렇죠. 그 자손들인데. 네네네. 너무 재밌다 진짜. 예. 네, 오늘 이렇게 마라톤의 유래가 된 전쟁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간단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역사를 쭉 보면은 강대국 사이에서 힘들게 살아왔고 항상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역사가 있는데 그때 당시로 비유하자면은 아마 아테네 정도의 크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용기를 내서 그 패기를 가지고 그걸 이겨내면서 아테네는 그 이후에 에게 전체를 주도하는 그 제국적인 위치까지 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너무 움츠려들지만 말고 눈치만 보지 말고 우리의 힘을 키워서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라톤 전투뿐만 아니라 이제 올림픽 경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싸움에는 대비하고 전쟁엔 대비해야겠지만 평화를 지향하는 이런 노력도 끝까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마라톤 전투는 제가 보기엔 민주주의가 승리한 대표적인 전투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다 다른 뭐 직업도 다를 거예요. 근데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외세에 대항해서 싸운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근데 마라톤 전투가 정말 그랬어요. 적을 알 뿐 아니라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질 수도 있는데 대비를 철저히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마라톤 전투가 저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테네는 수적인 열사에도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오늘 마라톤 전투에서 자유를 위한 결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사실은 박사님께 좀 걱정도 많이 됐었어요. 요즘에 새로운 자리에 오셔서 좀 긴장하시면 어쩌지.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 전쟁사 이야기 너무 재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다음 주 더 재밌는 뉴스 배터리 전쟁과 사람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